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화는 사실이다에 대해서 발표를 할 물리학과 허도란입니다. 방금 전에 비전공자가 비전공자에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번에 물리에 대한 세미나지만 진화학도 사실 현대 생물학에서 굉장히 근간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진화학을 다루게 됐는데요. 저도 이제 여러분께 비전공자께 한번 발표를 드려보겠습니다. 제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릴 건데요. 그럼 먼저 다윈의 학설이라고 여러분 자연 선택설이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네. 다윈의 학설이 어떤 건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다윈의 학설이 마주해야 됐던 굉장히 반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현대에 와서 어떤 식으로 다시 해결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릴 거고, 다음에 만약 이렇게 다윈 학설이 맞고 자연 선택이 일어나서 진화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종의 분화는 불가피하거든요. 어느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설명드릴 거고, 또 마지막으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연관이 되어 있다까지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윈의 유명한 종의 기원은 1959년에 쓰여졌는데요. 그 당시 젊은 학자였던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를 비롯해서 세계 일주를 하면서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바를 썼는데, 당시 학계에 굉장히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렇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종의 기원을 요약하면은 다음에 두 가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어떤 종은 그 종보다 전에 살았던 다른 종으로부터 비롯이 된 것이다. 두 번째 문장은 어떤 한 종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는 자연 선택이라는 이것을 거친다. 바로 이것인데요. 제가 내추럴 셀렉션을 강조했듯이 이제 내추럴 셀렉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추럴 셀렉션, 자연 선택이 적용되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처음으로는 다양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개체가 다른 개체와 이제 뚜렷이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제가 여기 이렇게 예시로 든 거에서는 쥐의 털 색깔을 다양성의 한 종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 있는 쥐는 이제 어두운 색인데 여기 있는 쥐는 밝은 색이에요. 이렇게 뚜렷이 구별되는 점이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다양성이 없고 모든 쥐가 한 가지 털 색깔을 가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논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두 번째로 필요한 조건은 inheritance, 즉 그 형질이 유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쥐가 어두운색 코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어두운색 털의 쥐는 어두운색이 유전이 되는 거고, 이 밝은색 털의 쥐는 밝은색을 유전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그것이 이렇게 유전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 조건인데요. 그렇게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 이제 살아남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생존율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하얀색이 있고 어두운색이 있는데, 쉽게 볼 수 있겠지만 어두운 색이 훨씬 더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쥐가 하얀색 배경에서는 좀 밝은 배경에서 더 잘 살아남는다는 거고요. 여기서는 또 거꾸로 어두운색 쥐가 눈에 더 잘 안 띄어서 더 잘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해서 자연 선택을 겪으면은 그 예시를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포켓마우스라고 쥐 한 종류인데 다 같은 쥐인데, 이게 하얀 사막에 사는 어떤 쥐는 그 사막의 환경에 맞춰서 털 색깔을 하얗게 변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풀숲에 사는 쥐인데 이제 주변 환경에 또 맞춰서 이렇게 변했고, 이거는 현무암
해양 지역에 사는 쥐인데 또 이렇게 검은색으로 털 색깔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개구리도 그 주변 환경이 나무니까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다윈의 학설이 처음에 이렇게 제기되었을 때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반박을 받았는데요. 그 반박들이 지금 현대 생물학에서는 전부 다 다시 재반박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반박들을 짚고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께 하나씩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그래 자연 선택이 사실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눈과 같은 이러한 복잡한 기관들은 어떻게 진화가 됐을 것이냐? 사실 눈이 지금 본다라는 한 가지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이게 굉장히 많은 과정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또 이렇게 빛의 양을 조리개처럼 조절을 하고 뭐 그런 과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만약에 자연 선택이 이렇게 자연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만약에 진화해 온 거라면 그러니까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는 눈하고 그리고 빛의 양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눈의 과정을 거쳐왔을 텐데 그러면은 그 눈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느냐. 그게 한 가지 제기한 문제였어요. 근데 여기서 다윈이 굉장히 똑똑했던 것이 이런 이렇게 복잡한 기관들은 한 번에 진화의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의 경우를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초점을 따로 진화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조리개 같이 이렇게 눈의 빛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은 또 따로 진화하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다윈이 그때는 추측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거를 확인을 못했어요. 그때 생명학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서 후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다윈이 맞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해양 생물들은 다 제각기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조개는 아주 단순해요, 눈이. 그냥 포토 리셉터라고 그냥 빛을 감지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눈이에요, 이 눈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조개같이 생긴 이거는 이것도 현재 눈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단순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초점밖에 못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는 눈이 이제 문어의 눈인데요. 초점도 맞출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빛도 수용하는 기관도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 제기된 문제는 이제 자연 선택에서 쓸모없는 기관,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데 전혀 도움을 줄 것 같지 못하는 기관. 예를 들면 사람의 경우를 들면 맹장 같은 게 있죠. 맹장 아무 역할도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왜 존재하느냐, 그런 문제인데요. 사실 현대 생물학에서는 이것이 바로 그 진화의 흔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흔적기관이라는 건데요. 사람의 맹장 같은 것과 더불어서 여기 보이시는 이 뱀도 원래는 사지가 있는 사지동물이었다가 진화가 돼서 이제 점점 사지가 퇴화한 건데요. 여기 이 부위대하가 보아뱀 그 과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작게 발의 흔적, 사지 흔적이 보이시죠? 그게 남아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거는 그 뱀, 우리가 흔히 뱀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뱀은 아예 이 사지 흔적도 없애버렸다는 게 보이시죠? 마지막으로는 그래 좋다, 인정한다. 근데 자연 선택이 처음에 일어날 거면은 아까 전에 제가 예시로 들었던 쥐 같은 경우에는 쥐의 털 색깔, 그것이 형질이었잖아요. 어떤 쥐는 밝은 색깔을 갖고 있고 어떤 쥐는 어두운 색깔을 갖고 있고. 그럼 그 어두운 색과 밝은 색 그 자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애초에 누가 주는 것이냐, 그거는. 그것이 그때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 당시 학자들의 지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고요. 현대 들어서 유전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우리 몸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생물에 보면은 DNA라는 유전되는 물질이 있다는 것 아시죠? DNA는 또 몸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DNA에서 비롯된 거랍니다. 그 형질이. 그러니까
그 DNA뿐만이 아니라 그 DNA 염기 서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염기 서열이 어떤 변화를 거침에 따라서 그런 새로운 형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콤비네이션, 재조합, 뮤테이션, 그 어떤 DNA 염기 서열에서의 돌연변이, 마이그레이션, 그 DNA 염기 서열이 그 서열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던가, 레터럴 진 트랜스퍼는 이제 그거예요. 그 생식 세포들의 이렇게 결합,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내추럴 셀렉션의 근간이 되는 제네틱 베리에이션이 가능해졌다. 이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까지 자연 선택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아까 그 종이 기원에서 가장 첫 번째 문장 기억나시나요? 어떤 종은 다 예전에 살았던 다른 종으로부터 비롯됐다. 이게 바로 종 분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종이 어떻게 다른 종으로 변하냐? 이거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러면 종이 무엇이냐에 대해 먼저 좀 알아야겠죠? 종이 무엇이냐?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한 결과 네 가지 한 콘셉트를 잡았어요. 처음으로 Evolutionary Species 컨셉트라고 진화학적으로 종을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종이라는 것은 같은 진화적 경로를 걸어왔고 그리고 또 같은 진화적 미래를 가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한 가지 컨셉이고요. 또 페네틱 스페시스 컨셉트는 되게 비슷비슷하게 생겼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애들끼리 이렇게 한 종으로 묶자. 예를 들면 조개 같은 경우는 막 껍데기가 있고 막 안에 속살이 있고 이렇게 생긴 거를 한 종으로 묶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질들로 이렇게 묶는 것이 페네틱 스페시스 컨셉트입니다. 또 세 번째 바이올로지컬 스피시스 컨셉트는 그 어떤 한 종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개체들 사이에서 자손을 이렇게 교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배할 수 있는 그 그룹들끼리 그것들을 묶어서 종이라고 부르자. 근데 이 바이올로지컬 스피시스 컨셉트로 이게 굉장히 이렇게 불확실한 게 식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어떤 종과 어떤 종 사이에는 30%만 교배가 가능하고 어떤 종과 어떤 종 사이에는 70%만 교배가 가능하고 이런 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종들을 다 같은 종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은 다른 종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30%만 가능하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면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개통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컨셉트인데 그 같은 뭐 개통학적 그 분류를 가진 뭐 그러한 그룹들끼리 한 종이라고 부르자. 아무튼 그런 건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느 한 콘셉트도 그 종이라는 거를 완전하게 정의하기에는 좀 약간 부족합니다. 근데 대신에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종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개라던가 고양이라던가 사람이라던가 이런 종들의 이 네 가지 콘셉트를 하나하나 적용을 해보면은 이 네 가지 콘셉트가 다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로만으로 이렇게 종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어떤 종이라고 생각이 들 때 이 네 가지를 다 적용돼서 이게 다 맞다 싶으면은 그걸 종이라고 불러도 된다. 이제 현대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새로운 종이 생기느냐? 지리적인 경리에 따라서 분류를 좀 해놨는데요. 종이 새롭게 생기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어떠한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그룹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아예 지리적으로 격리가 돼버린 게 첫 번째 종 분화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아예 교류가 없어요. 이 부류는. 그러면은 이제 서로는 이제 교류가 없으니까 이제 각자 각 그룹, 그러니까 이 그룹은 이 그룹대로, 저 그룹은 저 그룹대로 각자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진화해가면서 서로 다른 종이 된다는 게 첫 번째 종 분화 종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로 약간 미묘한데 한 그룹과 다른 그룹 사이에 분명히 지리적인 격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 만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렇게 겹치는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버랩되는 부분에서 한 그룹과 다른 그룹이 만나서 교배하기도 하고 자손을 낳기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종분화냐? 중간에 만나서 이렇게 자손을 낳고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종분화라고 할 수 있냐? 종분화가 되려면은 아예 이렇게 만나도 이렇게 교배가 안 되는 게 종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지리적으로 이렇게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는 그룹들이 종분화를 겪으려면은 reproductive isolation이라고 생식적 격리가 또 수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또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리적이지만 살짝 오버랩되는 격리를 겪은 그 예시가 바로 링 스피시스라고 고리종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링 스피시스는 어떤 아주 가장 유명한 예시가 이 도마뱀의 종인데요. 이 A라는 도마뱀이 제일 위에서 이렇게 양쪽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온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이 A라는 애가 또 다른 애들은 이쪽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는 그 교배가 가능해요. 자손도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B하고 C 사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C하고 D 사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알파벳을 붙이지 않았지만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능하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능하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근데 그러면은 가장 밑에 있는 이 D하고 여기 이 줄무늬 얘하고는 이제 유전적 교류가 가능하냐 교배가 가능하냐 이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교배가 안 돼요. 이게 아예 그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그 종의 그 분류에 따라도 같은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랑은 이렇게 쭉 될 수도 있는데 얘도 이렇게 되고 얘도 이렇게 되고 얘도 이렇게 되고 같은 종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인데 이제 종 분할을 전체 도마뱀을 합쳐서 종 분할을 겪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이게 아주 약간 난해한데요. 같은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에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지리적 격리 이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 분화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제 한 예시가 이 치칠리드라는 물고기인데요. 이 치칠리드 물고기는 어떤 한 호수에 살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분력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유전적 검사를 다 해보니까 원래 같은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호수 안에서 종 분화가 일어나는 게 틀림없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종 분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렇게 같은 지역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A라는 종은 호수 위쪽에 이렇게 살면서 호수 위쪽에 있는 그 생물들을 잡아먹고 얘는 A가 아니구나. 얘는 이 어두운 애는 호수 밑바닥에 살면서 밑바닥에 이렇게 생물들을 이렇게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리적 격리가 없더라도 섭생에 따라서 자기가 먹는 먹이에 따라서 충분히 종 분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게 또 다른 논점입니다. 제가 아까 그 생식적 격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생식적 격리의 종류를 이렇게 따져보면은 수정란이 생기기 전에 아예 수정란이 생기지도 못하는 그런 격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수정란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애가 이렇게 크기도 해요. 이미 자손을 낳았어요. 근데 이 자손이 낳은 애들이 이제 환경에 잘 적응을 못해서 생기는 그런 아이솔레이션도 있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템포럴 아이솔레이션은 이제 이렇게 번식하는 기간이 다른 거예요. 한 애는 3월에 번식하는데 한 애는 5월에 번식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차이가 생겨서 점점 다른 진화적 경로를 걸어가는 거고요. 이콜로지컬 아이솔레이션은 비슷한데 사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사는 거예요. 설명드리면 약간 미묘해질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비헤비어럴 아이솔레이션은 이제 한 그룹이 있고 다른 그룹이 있는데 이 두 그룹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근데 서로 교미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인지 찾아보니까 한 그룹의 이렇게 구애 방식이 다른 그룹의 구애 방식하고 아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한테 반응을 안 하게 되는 거 있고요. 메카니컬 아이솔레이션은 이제 말 그대로 아예 교미 자체가 그냥 불가능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 얘네들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하이브리얼 이너비리티는 이제 자손이 생기는데 이 자손이 어릴 때 죽어버려서 이제 성인이 되기 전에 죽어버리는 경우고요. 이거는 이제 나비 아시죠? 분명히 이렇게 늙을 때까지 살 수는 있긴 한데 이제 불임인 거예요. 그 하이브리드 브레이크다운은 얘는 이렇게 늙을 때까지 살기도 하고 생식 능력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낳은 자손들이 그러니까 3대째 자손들이 이제 환경에 잘 적응을 못하고 걔네들의 이제 이상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식적 격리가 유전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한 종이 두 종이 되고, 두 종이 네 종이 되고, 네 종이 여덟 종이 되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모든 종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트리 오브 라이프라는 건데요. 그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은 하나의 어떤 조상, 약간 가상적 조상이긴 한데 루카라는 건데 거기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은 박테리아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포유류잖아요. 그래서 갑각류, 곤충 그리고 뭐 암모니아가 아니고 이런 거 없다. 아메바. 그런 애들가 다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참조한 문헌이고요. 이제까지 진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진화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고 진화가 왜 일어나는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네. 예. 일단 다행이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교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게 그 형질이 달라서 안 되는 거예요? 유전적인 형질이?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유전적인 형질이 달라서 안